네 번째로 살펴볼 공격은 중간자 공격입니다. 이 중간자 공격은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주로 기본 DPL만 그 키 동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은 GA와 GB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GAB 승을 A와 B만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션 키, 필요한 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최초 발표됐던 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들은 GA와 GB를 줄 때 GA와 GB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이 공격자가 A와 B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이 A가 주는 정보를 차단하고 B한테 GC를 주고요. B는 이제 GB를 A한테 줘야 되는데 얘도 차단하고 얘한테도 GC를 줘요. 그러면 프로토콜에 따라서 A가 계산하는 값은 G의 AC 승이고 얘가 계산한 값은 G의 BC 승 값인데 이 공격자는 C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 K도 K'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키를 확립하고 나서는 앨리스가 밥과 어떤 메시지들을 교환할 텐데 앨리스는 K를 쓸 거고 쟤는 K'을 쓸 거예요. 근데 공격자는 K와 K'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걸 차단해 가지고 메시지를 다 보고 다시 그 메시지를 K'으로 암호해서 주게 되면은 앨리스와 밥은 중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주고받는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는 그런 공격을 중간자 공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자 공격에서는 이 중간자가 그 중간에 그 원래 프로토콜의 참여자들은 A와 B는 중간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간자는 눈치를 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자는 비밀스럽게 교환되는 정보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중간자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은 중간자 공격에 취약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근데 왜 취약하냐? 이 GA를 마음대로 GC로 바꾼 거죠. 바꿨는데도 수신자는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A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이 GA를 A가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그리고 C는 그것을 못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GA를 서명해서 주는 겁니다. 서명해서 주면은 중간자는 이 GC를 주고 싶은 건데 중간자 공격하기 위해서는 G의 C승을 줘야 되는데 중간자는 A의 서명 키가 없으니까 유효한 서명을 못 만들죠. 그래서 밥한테 A 대신에 A가 주는 값 대신에 다른 값을 쓰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B가 서명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자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인증서라는 것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인증서는 꼭 항상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의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그냥 서명만 해서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가 있고 실제 그 국제 표준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고 약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B와 A 이름을 넣은 거는 강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내가 너를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그냥 요거만 빼도 인증은 되는데 A가 했다는 건 알지만 A가 누굴 위해서 만든 값인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B 식별자가 없으면. 그래서 B를 넣음으로써 이제 강한 인증을 제공하는 거고 이 ISO 표준도 강한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1, 2로 끝내는 게 아니라 3개로 늘렸어요. 3개로 늘린 이유는 요 메시지의 최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GX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난스 역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는 늘 새롭게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X가 포함돼서 상대방에서 오니까 요 서명의 최근성을 얘가 여기서는 이 메시지가 이번에 만든 건지는 모르죠. 얘 입장에선. 그래서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나 더 늘려가지고 요 서명에 강한 인증이란 기능 외에 이제 최근성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 방법 말고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중간자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A를 GC로 바꿨는데 못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리지 못한 거고요. 그 참여자들이.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이 중간자가 뭘 계산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A와 B가 사용하게 될 키 값을 중간자가 계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츠모토 등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할 수 있는데 중간자가 바꿔치기 하더라도 뭘 계산 못하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생성하는 키를 못 만들게 했어요. 세션 키를 못 만들게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줘봤자 이 K를 얘가 계산 못하면 볼 수가 없을 거고 그걸 바꿔서 다 주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막 해코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볼 수 없으면 이 공격하는 거는 그냥 어떤 형태의 공격이 되냐면 서비스 거부 공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까지 볼 수 있어야 이제 실제 진정한 중간자 공격인데 얘는 이거를 막 바꾸도록 하고 있지만 바꿀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계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을 못하게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는 원래는 요 주고받는 요 값만 갖고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요 값 말고 얘만 알고 있는 정보 또 쟤만 알고 있는 두 가지 장기간 알고 있는 어떤 비밀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산대수 기반에서 A의 장기간 키라고 하고 얘가 B의 장기간 키이면은 요 계산할 때 이제 개인 키도 쓰고 상대방의 공개 키도 쓰고 A, B도 다 쓰는 거예요. 이 계산식보다는 요 최종적으로 요 만들어진 요 값을 보시면 되는데 요 값에는 A, B 요번에 생성된 랜덤한 값이고 XB와 XA는 요번에 생성된 건 아니고 앨리스와 반만 알고 있는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XA나 XB를 둘 다 몰라요. 하나는 공격키로부터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둘 다를 내가 마음 놓고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앨리스 이 공격자가 이 장기한 키에 있는 XA와 XB를 알게 되면 여전히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세션 키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요 값들을 얘가 바꿔치기 하더라도 계산을 못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뭐 장단점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방법 2가 오히려 뭔가 그 통신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면은 방법 1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비용은 뭐 비슷하고요. 그렇고 물론 통신 비용은 여기서는 서명이 추가적으로 가지만 여기는 서명이 없죠. 그리고 이 서트 A와 서트 B는 매번 주는 건 아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MTI 프로토콜은
원래 프로토콜과 주고받는 메시지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고 있어요. 얘는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할 수 있냐? 키들이 노출됐을 때의 어떤 그런 안전성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방법 1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또 이 기본 DPL만 프로토콜의 이 중원자 공격의 문제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또 다른 프로토콜도 있는데, 얘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TLS가 이제 1.3부터는 RSA 기반을 안 쓰고 항상 DPL만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합니다. 근데 이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하고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첫 번째 이런 표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양쪽에 서명이 필요하죠. 양쪽에 서명이 필요하지만 웹 서버는 인증서가 있고 서명을 할 수가 있지만 브라우저는 그 인증서가 보통 없어요. 안 써요. 그래서 한쪽만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쪽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조금 이용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맥 같은 값을 넣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LS 2.3에서는 요것과 되게 유사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키를 확립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10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쪽만 웹서버에서는 양쪽에서 서명을 주고받을 수 없고 한쪽만 서명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한쪽만 서명하면 중간자 공격에 문제가 없나?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특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키들은 노출이 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암호 해독이 돼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는 힘들겠지만,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도 쓰니까 힘들겠지만, 내 컴퓨터가 해킹된다든지, 뭔가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뭔가 아니면 내가 협박당해가지고 내 키가 이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가 노출됐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사용할 때 장기간 키를 쓰는 게 있고 단기간 세션 키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먼저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A가 요 시점에서 요 순간 키가 노출됐어요. 왜 노출됐는지 모르겠지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뭘 했었을 것이고 그 키로 아직 노출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입장에서 보면 노출했는지 모르고 썼겠지만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빨리 노출된 거를 인지하고 키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키가 노출됐어.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키는 폐지시켜야 되겠고 새로운 키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피해들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분실을 했는데 내가 신고를 않고 있어. 그럼 계속 누가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방치해 두면은 내가 일부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잃어버리고 빨리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한 시점 사이에 뭐 일어나진 일들은 일정 부분은 내가 그 책임을 안 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폐지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거래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마찬가지로 뭔가 노출됐다고 느낌이 있으면 이제 그
새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도 자주 바꿔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주 바꿔주면은 혹시 노출됐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바꾸는 순간 다시 또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키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주는 게 이제 이런 노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래 얘기는 좀 다시 하고 과거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계속 써왔던 건데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거에 교환됐던 이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과거에 교환됐던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노출이. 그래서 그게 노출이 안 되면 전방향 안전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용어가 조금은 어색하죠. 전방향. 전방향 좀 이쪽 같은데 이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전방향 안전성을 또 다른 용어로 쓰는데 어쨌든 요 키 노출 관련해서 전방향 안전성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되냐 안 되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형태로 장기간 키가 대칭 키고 그 장기간 키로 세션 키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했다 그러면 얘가 노출되면 얘는 다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들은 이 공격자들이 계속 수집을 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그 노출된 키로 풀어가지고 옛날 세션 키를 얻을 수 있고 얘를 얻으면 얘를 이용해서 교환됐던 일반 메시지들 이걸 갖고 있으면 얘가 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칭키 기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칭키 기반에서는 안 되지만 요렇게 쓰지 않고 DPL만 써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G에 GB 주고 G에 AB 승으로부터 뭔가 키를 만들어서 요 키로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어요. 또는 얘로 뭘 암호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 설명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요 설명은 좀 그렇다. 요건 잠깐. 요 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DP 헬만의 중간자 공격을 방어한 그 서명해가지고 방어한 프로토콜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GA와 GB는 이제 그 요번에 선택한 랜덤한 값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장기간 키는 이 서명 키들이 노출된 거예요. 근데 이 서명 키들이 노출되더라도 이 GA와 GB로부터 A와 B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DPL만 방식으로 우리가 키를 확립하게 되면은 장기간 키들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방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방의 안전성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A의 장기간 키가 노출된 게 아니라 얘뿐만 아니라 참여자 B도 둘 다 노출된 거예요. 둘 다 노출됐는데도 이제 세션 키를 계산 못하면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이런 DPL만 프로토콜들은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데 MTI 프로토콜을 생각해 보면 이 MTI는 XA 하나만 또는 XB 하나만 노출되면 이거 계산 못해요. 하나만 노출되면. 그런데 둘 다 노출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노출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되는 거에서 XB, XA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MTI에서 계산하는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MTI는 전방의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XA와 XB가 둘 다 노출되면 A가 쓰는 장기간 키, B가 쓰는 장기간 키가 모두 노출되면은 그 당시에 교환됐던 GA, GB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때 사용됐던 세션 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MTA 같은 기법보다는 이제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장기한 키를 쓰지 않고 세션 키는 그냥 GA와 GB만 이용해서 만들고요. 이 GA와 GB를 보호하는 데만 AB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면 키가 노출되더라도 이제 세션 키들은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미래와 관련해서는 그 노출된 시점 이후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빠르게 키를 갱신해 줘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인 건데, 이제 키를 갱신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공격자가 앨리스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공격자는 뭘 할 수 있어요? A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어요. A의 장기간 키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A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즉 내가 A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으면 나는 어디 가서나 뭘 할 수 있어요? A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A가 한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한 요소는 A의 장기간 키를 썼냐 안 썼냐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기술에서는 내가 A의 장기간 키를 확보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A의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A의 장기간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B나 C나 D한테 가서 나 A야 하고 하는 공격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키 노출 위장 공격은 A의 개인 키가 노출됐을 때 A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A한테 접근해서 나는 B다, C다, D다, E다 라는 행세를 하게 됩니다. 왜 그 행세를 하게 되냐면 A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제 공격자도 할 수 있게 돼요. 왜? A의 개인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A의 개인 키를 갖고 다른 사용자한테 접근해서 A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A에 접근해가지고 A한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게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옛날 프로토콜 하나 소개를 하면은 이런 에그뉴 등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장기간 키가 있는 거예요. GXA, GXB 장기간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주고받아서 GXA, GXB 하면 안 되겠죠. 왜? 키가 안 변하잖아. 항상 똑같은 키를 쓰는 거잖아요.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그래서 원래는 랜덤한 정보 GA, GB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에그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랜덤한 요소만 하나 더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XA와 XB 갖고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늘 똑같으니까 랜덤한 요소를 하나만 더 넣자. 그래서 그 하나를 둘 중에 한 사람이 만들어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R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매번 R은 바뀔 테니까 매번 이 값은 달라질 거고요. 이 R을 넣기 위해서는 R을 맞는 사람은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R을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B의 개인 키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는 B의 개인 키를 갖고 있어요. B의 개인 키를 갖고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죠. B가 할 수 있는 건 얘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B에 접근해서 A인 척, D인 척, 뭐 누구인 척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얘는 그 방법대로 뭔가 하겠죠.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얘도 할 수 있어요. 왜? 얘도 똑같은 XB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계산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계산해 가지고 A 행세도 할 수 있고 C 행세도 할 수 있고 D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 노출 위장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키 노출 위장 공격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는데 그 노출돼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출한 그 사람한테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을 골탕 먹이는 공격이 키 노출 위장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어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의 문제고요. 세션 키가 노출되면은 세션 키를 이용해서 교환됐던 메시지들은 다 노출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세션 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번 랜덤하게 새롭게 계산을 해요. 매번 새롭게 계산을 하면은 이전 어떤 세션 키가 노출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세션 키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세션 키를 매번 독립적으로 확립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확립된 세션 키를 이제 여러 번 쓰는 거죠. 여러 번 어떻게 쓰냐면 어떤 방법이 있으냐면은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해시해서 쓰는 거예요. 한 번 키를 확립한 다음에 K를 쓰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게 아니라 K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똑같은 사용자하고 할 때는 해시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해시해서 쓰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키가 한번 노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과거 키들은 얻어낼 수 있어요. 과거 세션 키들은. 요거를 얻어냈으면 요거로부터 K는 못 얻어내죠. 이전 키는 못 얻어내요. 근데 어떻게 돼? 그 이후 거는 다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 키가 이제 이렇게 가서 쭉 다 독립적인데 요거 노출되면 요 이후로는 쭉 계산할 수는 있고 요쪽으로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션 키들은 어떻게 하면 좋다? 독립적으로 매번 독립적으로 이전 세션하고는 무관하게 만들어야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그 피해는 그 세션으로 제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세션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쪽 방향이든 이쪽 방향이든 어느 쪽 방향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쪽으로는 생기겠죠. 얘를 이용해서 다음 거 계산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은 이 세션 키의 노출에 대해서도 전방의 안전성, 미래 안전성 이런 개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 어떤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이제 그 이후 세션 키들이 노출되냐 안 되냐. 독립적으로 하면 이게 다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보셨던 그 해시를 이용해서 다음 거 계산하면 미래 안전성은 보장이 안 되겠죠. K가 노출되면 그 다음 세션 키, 그 다음 세션 키는 계속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 끝났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프로토콜인데 얘는 별거 없어요. 어떤 안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얘도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안전해요. 그러면 얘만 분석했더니 안전해. 그랬더니 이 캐슬러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어떤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프로토콜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썼던 키와 똑같은 키를 이 프로토콜에서도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두 번째로 만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첫 번째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한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독립적으로 증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쉽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선택 프로토콜이라는 게 원래 있던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러 만든 프로토콜을 쓰면 안 될 것이고, 근데 쓰게끔 만들게 되는 순간 이 프로토콜은 안전했던 프로토콜이 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이용해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얘가 주는 교훈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하나의 장기간 키는 한 서비스로, 한 프로토콜로 제한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키가 하나의 프로토콜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프로토콜에서 똑같은 키를 써요.
그러면 하나만 독립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 키를 쓰는 모든 프로토콜들을 모아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안전하다고 해도 너무나 쉽게 얘를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있다. 이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쓰게끔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얘네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한 키를 여러 개 쓰는 거는 불편해요. 내가 키를 여러 개 쓰는 순간 내가 관리해야 되는 키가 많아지는 거지. 나는 하나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여러 개 쓰기도 해요. 네이버 인증서도 쓰다가 카카오톡도 쓰고 뭐 다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키는 내가 여러 개를 쓰는 순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키는 여러 개를 여러 프로토콜에서 똑같은 키를 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프로토콜들 각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안전성을 답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키를 세 개의 프로토콜에서 썼다. 그러면 세 개의 프로토콜 다 같이 갖다 놓고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프로토콜이 안전하다, 안 하다는 걸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프로토콜 상호작용이에요. 한 프로토콜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키를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프로토콜 상호작용입니다. 네.